아파트 지하주차장, 형광등 불빛 아래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서울시장 후보 강지훈. TV에선 그렇게 온화하게 웃던 그 사람이 지금 한 노인경비원의 볼을 쥐어잡고 있었습니다. 이 더러운 거지 같은 놈이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경비원 목장의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를 위해 방문한 박 기자와 최 기자가 주차장 입구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는 바로 그때 두 기자의 눈앞에서 강지훈은 노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철컥! 최 기자의 손에 들린 핸드폰 카메라 셔터음이 지하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연을 전달해드리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댁내에 평안이 깃들고 자식들이 효도할 겁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하루 담수가 더욱 실감나는 오디오북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그날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난히도 맑고 화창했던 그 평범한 하루의 시작으로 말입니다. 국내 최고 신문사 사회부 박 기자와 최 기자. 두 사람은 그날 아침 서울시장 선거 특집 기사를 위해 유력 후보 강지훈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강지훈. 그는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 정치인이자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차기 서울시장 유력 후보였습니다. 박 기자가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인터뷰 제대로 해야 합니다. 강지훈은 깨끗한 이미지로 유명하니까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최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취재 노트를 넘겼습니다. 20년 경력의 박 기자와 5년차 최 기자. 두 사람은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취재팀이었습니다. 오전 11시 두 기자는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강지훈의 선거 사무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로비는 깔끔했고 경비실 앞에는 경비원 복장을 한 70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은 그 노인은 두 기자를 보자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몇 호 가십니까?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최 기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강지훈 후보 사무실 찾아왔습니다. 노인이 안내해 드리겠다며 앞장섰습니다. 엘리베이터로 가는 복도를 걸으며 최 기자는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경비원 명찰에는 김철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평범한 경비원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걸음걸이가 흔들리지 않았고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2층에 도착하자 강지훈의 선거 사무실 문이 보였습니다. 노인이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멍청한 놈들아,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두 기자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노인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강지훈이 나타났습니다. TV에서 보던 그 온화한 미소를 띤 얼굴로 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님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의 고함 소리는 마치 환청이었던 것처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습니다. 인터뷰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강지훈은 서민을 위한 정책을, 깨끗한 정치를, 투명한 행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박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후보님의 정치 철학은 무엇입니까? 강지훈이 카메라를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약자를 돕고 부당함에 맞서는 것입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서울은 더 이상 힘없는 사람들이 울지 않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두 기자는 엘리베이터를 타러 나왔습니다. 그때 강지훈이 말했습니다. 아, 제가 주차장에 차를 뺄 일이 있어서요. 같이 내려가시죠. 세 사람은 함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주차장. 형광등이 깜빡이는 을씨년스러운 공간. 강지훈의 차가 주차된 곳으로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까 그 경비원 노인 김철수였습니다. 노인은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지훈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온화했던 미소가 사라지고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이때 박 기자와 최 기자는 강지훈에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위해 다시 강지훈을 향해 걷고 있었지만 강지훈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이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이 늙은이. 내 차 앞에서 왜 어슬렁거려?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지훈을 똑바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강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눈을 똑바로 봐? 그가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노인의 볼을 꼬집으며 잡았습니다. 이 더러운 거지 같은 놈이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이런 곳에서. 노인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강지훈의 소나기에 잡혀 있었습니다. 박 기자와 최 기자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TV에서 그렇게 웃으며 약자를 보호하겠다던 그 사람이 지금 한 노인을 폭행하고 있었습니다. 짝! 강지훈의 손이 노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다음엔 내 눈에 띄지 마. 알아들었어? 노인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다시 들어 강지훈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철컥. 그 순간 최 기자의 핸드폰 카메라 셔터음이 울렸습니다. 반사적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강지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기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지훈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순식간에 그 온화한 미소가 돌아온 것입니다. 마치 스위치를 누른 것처럼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아, 기자님들. 아직 계셨군요. 그가 노인에게서 손을 떼며 웃었습니다. 이 어르신이 제 차 앞에 쓰러져 계셔서 부축해드린 겁니다. 괜찮으시죠, 어르신? 노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지훈은 두 기자를 향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오늘 인터뷰 감사했습니다. 기사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차에 올라타 유유히 떠났습니다. 남겨진 두 기자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최 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 방금 그거 진짜입니까? 내가 잘못 본 겁니까? 박 기자는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선명하게 찍힌 사진. 노인의 뺨을 때리는 강지훈의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박 기자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야. 우리가 방금 본 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었어. 두 사람은 주차장을 천천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 기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기사로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진도 있고 우리 둘 다 목격했는데. 박 기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당연히 내야지.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강지우는 지금 차기 서울시장 1순위야. 엄청난 압력이 들어올 거라고. 최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선배, 그 경비원 할아버지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박 기자가 되물었습니다. 뭐가? 최 기자가 말했습니다. 맞고도 전혀 무섭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마치 예상했던 것처럼. 아니, 어쩌면 일부러 맞아준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 기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노인네가 무슨 수작을 부리겠어. 그냥 불쌍한 피해자일 뿐이야. 하지만 최 기자의 머릿속에는 그 노인의 눈빛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두려움 없이 강지훈을 똑바로 쳐다보던 그 또렷한 눈빛이 말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 기자와 최 기자는 강지훈의 폭행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차기 서울시장 1순위 경비원 폭행 현장 포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긴장된 마음으로 데스크에게 기사를 제출했습니다. 데스크는 기사를 읽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후 편집국장이 두 기자를 불렀습니다. 국장실에 들어서자 편집국장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기사 당분간 보류하는 게 어떨까? 박 기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충분한 증거가 있는데요. 편집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가 문제가 아니야. 강지훈 측에서 벌써 연락이 왔어. 광고 계약 건으로 말이야. 우리 신문사가 지금 경영이 어려운 거 자네들도 알잖아. 이 광고 계약 하나면 올해 적자를 메울 수 있어. 최 기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기사를 팔라는 겁니까? 이건 명백한 폭행 사건입니다. 편집국장은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폭행이라고 하기엔 애매해. 피해자도 진술을 거부하잖아. 자칫하면 우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 그리고 회사 전체를 생각해야 해. 몇백 명의 직원들 월급이 걸린 문제라고. 박 기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내보내야 합니다. 언론의 책무입니다. 편집국장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언론의 책무도 중요하지만 신문사가 망하면 아무 책무도 할 수 없어. 일단 보류야.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봐.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자. 두 기자는 국장실을 나왔습니다. 최 기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지금 돈 때문에 진실을 묻는 겁니까? 박 기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현실이 원래 이래. 하지만 포기하진 않을 거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날 밤 최 기자는 다시 그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강지훈이 아니라 그 경비원 김철수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비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최 기자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다 지하 주차장 구석에서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김철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밤 늦은 시각인데도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최 기자가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저번에 오셨던 기자분. 무슨 일이십니까? 최 기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진실을 말하지 않으십니까? 강지훈이 어르신을 때린 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노인은 걸레를 헹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최 기자가 답답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사를 쓰면 어르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강지훈의 가면을 벗길 수 있어요. 노인은 걸레질을 멈추고 최 기자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낮에 보았던 겁먹은 노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자님은 젊으시군요. 정의감도 투철하시고. 하지만 세상은 기자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최 기자는 노인의 변한 분위기에 당황했습니다. 노인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강지훈 같은 인간은 한 번의 기사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에겐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무엇보다 그를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자님이 지금 기사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기사는 묻힐 겁니다. 그리고 기자님만 손해를 보시겠죠. 최 기자가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인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시도요. 좋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시도를 하십시오. 지금처럼 감정만 앞세워선 안 됩니다. 진짜 증거를 찾으십시오. 강지훈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말입니다. 최 기자는 노인의 말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노인이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강지훈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노인은 다시 걸레질을 시작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경비원일 뿐입니다. 최 기자는 더 물어보려 했지만 노인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최 기자는 할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뒤돌아서는 순간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자님. 최 기자가 멈춰 섰습니다. 노인이 등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1년 전 이 아파트에서 경비원 한 명이 죽었습니다. 추락사라고 발표됐죠.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최 기자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노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 기자는 급히 사무실로 돌아와 박 기자에게 알렸습니다. 박 기자는 즉시 1년 전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과연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강남 아파트 경비원 추락사, 괄호 추정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1년 전 8월 이 아파트 경비 반장이 새벽에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했다는 것. 경찰은 과로로 인한 실족사로 결론 내렸다는 것. 유족은 40대 초반의 아버지와 10대 딸 하나뿐이었습니다. 박 기자가 화면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경비 반장. 그럼 지금 있는 김철수 씨는 그 후임인가? 최 기자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선배. 김철수 씨가 그 사망한 경비원의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 온 게 아닐까요? 박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있어. 아들이 의문사를 당했는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직접 나설 수도 있지. 두 기자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새로운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기자는
1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는 이미 정근을 간 상태였고 사건 기록은 간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실족사, 타살 혐의 없음, 수사 종결. 박 기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빨리 종결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시각 최 기자는 사망한 경비원의 유족을 찾아갔습니다. 주소를 수소문한 끝에 찾아낸 곳은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웃 주민에게 물어보니 그 집엔 할아버지와 손녀가 살았는데 몇 달 전부터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고 손녀만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최 기자는 명함을 문틈에 끼워두고 돌아섰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돌아보니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최 기자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기자입니다. 혹시 아버지 사건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여학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최 기자가 급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저희는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입니다. 여학생이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실이요? 1년 전에도 경찰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학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아빠는 과로사가 아니에요. 누군가 죽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만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직접 나서신 거예요. 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여학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는 몇 달 전부터 어딘가로 가셨어요. 돌아오지 말라고 혼자 해결하겠다고 하셨어요. 최 기자는 직감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바로 김철수, 아니 다른 누군가일 거라고. 최 기자가 여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여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김철웅이요. 최 기자는 그 이름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실을 밝혀드릴게요. 여학생은 최 기자를 한참 쳐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믿어도 될까요? 최 기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여학생은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낡은 USB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할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거예요.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암호가 걸려 있어서요. 최 기자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여학생이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걸 주라고요. 그 사람이 진실을 밝혀줄 거라고요. 최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밝혀드리겠습니다. 최 기자는 급히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박 기자와 함께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암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가지 조합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사망한 경비원의 생일, 여학생의 생일, 사건 발생일, 모두 소용없었습니다. 박 기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IT 전문가한테 부탁해야겠어. 암호 해제에는 시간이 걸릴 거야. 최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철웅.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최 기자는
오래된 신문 기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웅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전설의 형사청소부 김철웅, 또 부패 경찰 검거였습니다. 최 기자는 기사를 읽으며 눈이 커졌습니다. 김철웅. 80년대와 90년대를 풍미했던 전설적인 강력계 형사, 부패한 권력자들을 수없이 감옥에 보낸 인물. 그를 청소부라고 불렀던 이유는 더러운 세상을 깨끗이 청소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90년대 후반, 그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어떤 큰 사건을 수사하다가 압력을 받고 사표를 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최 기자는 30년 전 젊은 형사의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지금 경비원 김철수의 눈빛이 겹쳐졌습니다. 최 기자는 떨리는 손으로 박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김철수 씨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그는 전설의 형사 김철웅입니다. 다음 날 정오, 박 기자와 최 기자는 다시 USB 암호 해제를 시도했습니다. IT 전문가도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암호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암호 체계였습니다. 최 기자가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기사에 나왔던 내용. 김철웅의 경찰 배지 번호가 있었습니다. 최 기자가 급히 기사를 뒤져 배지 번호를 찾았습니다. 8572. 그리고 USB 암호 입력창에 8572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USB가 열렸습니다. 두 기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에 폴더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폴더 이름은 진실이었습니다. 폴더를 열자 여러 개의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녹취 파일, 사진 파일, 문서 파일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녹취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강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경비 새끼 처리해.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조용히 흔적 없이. 그리고 다른 남자의 목소리. 알겠습니다. 사고로 위장하겠습니다. 박 기자와 최 기자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건 살인 교사였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두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다음 파일들을 열어봤습니다. 재개발 비리 관련 문서, 뇌물수수 내역, 불법 로비 명단. 모든 것이 거기 있었습니다. 최 기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 이거면 됩니다. 이거면 강지훈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박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걸 어떻게 세상에 알릴지 전략이 필요해. 바로 그때 최 기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자님, 김철웅입니다. 최 기자는 깜짝 놀라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김철웅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USB는 잘 받으셨습니까? 암호는 제 옛배지 번호입니다. 영리하신 기자님이라면 금방 풀으셨을 거라 믿었습니다. 박 기자가 급히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사라지신 겁니까? 김철웅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님들, USB 안의 자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지훈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해요. 최 기자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철웅의 목소리에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3일 후 서울시장 후보 최종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그 자리가 우리의 무대가 될 겁니다. 만나서 자세히 얘기하죠. 내일 정오 한강공원 벤치에서 만납시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두 기자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박 기자가 말했습니다. 드디어 만날 수 있겠군. 최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박 기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해야지. 이게 우리가 기자인 이유잖아. 다음 날 정오. 한강공원. 두 기자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경비원 복장이 아닌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날카로운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철웅이었습니다. 두 기자가 자리에 앉자 김철웅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기자님들을 오래 지켜봤습니다. 처음 주차장에서 만났을 때부터 말입니다. 최 기자가 물었습니다. 우리를 테스트하신 겁니까? 김철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30년간 형사로 살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믿어선 안 된다는 것. 하지만 기자님들은 달랐습니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믿기로 했습니다. 박 기자가 USB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안의 자료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구하신 겁니까? 김철웅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제 아들이 목숨 걸고 모은 겁니다. 김철웅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제 아들은 그 아파트 경비 반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죠. 딸 학비를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하 창고에 수상한 물건들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조사를 시작했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강지훈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있었다는 것. 불법 로비를 통해 재개발 구역을 자기 마음대로 지정하고 있었다는 것. 수많은 서민들이 쫓겨나고 있었다는 것. 아들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녹취록, 사진, 문서들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강지훈의 사람들에게 발각됐습니다. 김철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제 아들은 옥상에서 떨어졌습니다. 최 기자가 숨을 죽였습니다. 김철웅이 계속 말했습니다. 경찰은 과로사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 아들이 살해당했다는 것을. 30년 형사로 산 제 본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박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으로 위장 취업하신 겁니까? 김철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모든 과거 기록을 지웠습니다. 김철웅이라는 전설의 형사는 사라지고 김철수라는 평범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에 경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지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김철웅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봤습니다. 30년 전 제가 그의 아버지를 조사했었거든요. 부패한 건설업자였죠. 강지훈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저 때문에 감옥에 간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그토록 증오한 겁니다.
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일부러 그의 앞에 나타나신 겁니까? 김철웅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괴롭히길 원했습니다. 그래야 그의 본성이 드러나니까요. 그리고 기자님들 같은 정의로운 사람들이 그걸 목격하길 바랐습니다. 박 기자는 감탄했습니다. 치밀한 계획이었군요. 김철웅이 말했습니다. 30년 형사 생활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을 잡으려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려야 하죠. 이제 그 타이밍이 왔습니다. 김철웅은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강지훈의 비자금 계좌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건 재개발 과정에서 강제 철거당한 주민들의 명단이죠. USB에 있는 자료와 이걸 합치면 강지훈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최 기자가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걸 세상에 알릴 겁니까? 우리 신문사는 기사를 보류시켰어요. 김철웅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TV 토론회를 이용하는 겁니다. 생방송이니까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박 기자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김철웅이 설명했습니다. 제가 방청객으로 토론회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제 정체를 밝히고 모든 증거를 공개하는 겁니다. 생방송 중에 말이죠. 최 기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우가 삼엄할 텐데요.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김철웅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기자님들은 토론회장 밖에서 대기하다가 제가 폭로를 시작하면 즉시 기사를 송고하세요. 여러 언론사에 동시에 말입니다. 박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습니까? 강지훈 측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김철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해야죠. 제 아들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맡을지, 어떤 타이밍에 움직일지, 만약의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할지, 모든 것을 세밀하게 짰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김철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3일 후에 뵙겠습니다. 기자님들 부탁드립니다. 김철웅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두 기자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70대 노인의 등은 고닫고 걸음걸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투에 나가는 전사 같았습니다. 최 기자가 말했습니다. 선배, 우리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박 기자가 대답했습니다. 해야지. 이제 우리만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 김철웅 씨와 그 손녀 말이야. 그날 밤 박 기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편집국장이었습니다. 박 기자, 지금 당장 국장실로 와. 급한 일이야. 시각은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박 기자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편집국장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낯선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국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의 남자들이었습니다. 편집국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 기자, 이분들이 자네를 만나고 싶다고 하네. 남자 중 한 명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였습니다. 남자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지훈 후보 측 법률 대리인입니다. 기자님이 우리 후보에 대해 취재하고 계시다면서요. 박 기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취재의 자유입니다. 변호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취재의 자유요?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건 범죄입니다. 우리는 이미 기자님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1년 전 사건 유족을 만나셨죠. 그리고 경비원 김철수와도 접촉하셨고요. 박 기자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미행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더 이상 쓸데없는 취재는 그만두시죠. 그렇지 않으면 기자님뿐만 아니라 신문사 전체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편집국장이 말했습니다. 박 기자, 이거는 여기서 정리하는 게 좋겠어. 회사를 생각해서라도. 박 기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최 기자가 국장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선배님, 큰일 났어요. 최 기자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김철수 씨가 해고됐어요. 그리고 그 손녀 집에 불이 났대요. 박 기자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최 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손녀한테 전화 왔어요. 집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다고요. 다행히 손녀는 무사하지만 집이 반쯤 탔대요. 변호사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요즘 낡은 주택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데 전기시설을 점검하셔야죠. 그의 말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기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들이 한 짓이군요. 변호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정당한 법률 업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이만. 기자님,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들이 나가자 박 기자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편집국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박 기자, 미안하지만 이거는 정말 접어야겠어. 상대가 너무 강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박 기자는 대답하지 않고 국장실을 나왔습니다. 최 기자가 따라 나오며 물었습니다. 선배, 어떻게 하죠? 박 기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속한다. 이제 더 확실해졌어. 강지우는 정말로 살인자야. 두 기자는 즉시 여학생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소방차가 떠나고 있었습니다. 여학생은 이웃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그을음으로 더러워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최 기자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여학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행히 밖에 있다가 들어왔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기자가 물었습니다. 화재 원인이 뭐래요? 여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소방관은 전기 합선이라고 하던데 이상해요. 불이 나기 직전에 누군가 집 앞을 서성이는 걸 이웃 아주머니가 봤대요. 최 기자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박 기자가 여학생에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안전한 곳으로 피해 있어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여학생이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괜찮으실까요? 박 기자가 대답했습니다. 김철웅 씨는 괜찮으실 거예요. 그분은 30년 경력의 형사셨어요. 하지만 당분간 연락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기자는 회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사팀장이었습니다. 박 기자님, 한 달간 정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과도한 취재로 인한 명예훼손 우려 때문입니다. 박 기자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최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나 정직당했어. 최 기자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이건 부당한 처사잖아요. 박 기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강지훈 측에서 압력을 넣은 거겠지. 최 기자가 말했습니다. 선배, 저도 곧 똑같이 당할 거예요. 박 기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어. 이미 너무 많이 왔어. 그리고 김철웅 씨가 우리를 믿고 있어. 그날 오후 최 기자도 인사팀으로 호출됐습니다. 하지만 정직이 아니라 미행 경고였습니다.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최 기자님, 요즘 누군가 당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취재는 자제하시고요. 최 기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회사에서 알고 있다는 것은 강지훈 측이 회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최 기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최 기자는 박 기자를 만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 앉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박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 토론회가 우리의 마지막 기회야. 최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김철웅 씨와 연락이 안 돼요. 전화도 받지 않으시고. 박 기자가 말했습니다. 그분도 숨어 계신 거겠지. 강지훈 측이 그분도 찾고 있을 테니까. 바로 그때 카페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강지훈 씨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화면에는 강지훈이 단호한 표정으로 말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지훈의 목소리가 카페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일부 언론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선거 방해이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저는 깨끗한 정치를 약속했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최 기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뻔뻔한 인간이. 박 기자는 조용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강지훈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억울하고 정의로운 후보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저 모습을 보고 강지훈을 더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박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토론회가 마지막이야. 그곳에서 모든 걸 끝내야 해. 최 기자가 물었습니다. 김철웅 씨는 정말 토론회장에 들어가실 수 있을까요? 경우가 더 삼엄해질 텐데요. 박 기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분을 믿어야지. 30년 경력의 전설적인 형사야. 방법을 찾으실 거야. 두 사람은 USB를 확인하고 기사 초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론회에서 김철웅이 폭로를 시작하는 순간 동시에 여러 언론사에 송고할 준비였습니다. 그날 밤 최 기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다시 미행을 느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계속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최 기자는 일부러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차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확실한 미행이었습니다. 최 기자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멈춰서서 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차도 멈춰섰습니다. 잠시 대치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차가 천천히 후진해서 사라졌습니다. 경고였습니다. 우리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최 기자는 떨리는 손으로 박 기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행 확실합니다. 조심하세요. 박 기자의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물러서지 말자. 이틀만 버티면 돼. 토론회 전날 박 기자와 최 기자는 김철웅으로부터 마침내 연락을 받았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내일 오후 2시 토론회장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 두 기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철웅은 무사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토론회장에서 두 블록 떨어진 작은 카페. 김철웅이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두 기자가 자리에 앉자 김철웅이 말했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숨어 지내느라 연락이 어려웠습니다. 박 기자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강지훈 측이 어르신을 찾고 있는 것 같던데요. 김철웅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를 찾는 사람이 많더군요. 하지만 30년간 범인을 추적한 경험이 있어서 숨는 건 문제 없었습니다. 최 기자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미행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족 집에 불이 났고요. 김철웅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제 탓입니다. 제가 기자님들을 위험에 빠뜨렸네요. 박 기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우리 선택이었어요. 김철웅이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경비원 복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옷을 입고 토론회장에 들어갈 겁니다. 최 기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경비원 복장으로요? 하지만 신분 확인이 있을 텐데요. 김철웅이 설명했습니다. 토론회장 건물 경비업체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곳에 제 옛 후배가 일하고 있더군요. 그의 도움으로 오늘 하루만 임시 경비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청객이 아니라 경비원으로 말입니다. 박 기자가 감탄했습니다. 역시 생각이 깊으시네요. 방청객은 신분 확인이 까다롭지만 경비원은 상대적으로 느슨하죠. 김철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론회가 시작되고 30분쯤 지나면 제가 방청석 근처로 이동할 겁니다.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마이크를 잡겠습니다. 최 기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바로 제지할 텐데요. 김철웅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핵심만 말해야죠. 제 정체를 밝히고 강지훈이 제 아들을 살해했다는 것. 그리고 USB의 증거들. 생방송이니까 이미 전국에 송출될 겁니다. 박 기자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토론회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어르신이 폭로를 시작하면 즉시 기사를 송고하겠습니다. 이미 초안은 다 준비해뒀어요. 김철웅이 고맙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최 기자가 문득 물었습니다. 어르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강지훈은 어떻게 30년 전 어르신을 알아본 겁니까? 김철웅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건 때문입니다. 제가 그의 아버지를 조사했었죠. 김철웅은 30년 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지훈의 아버지는 당시 유명한 건설업자였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온갖 불법을 저질렀죠. 뇌물, 횡령, 불법 하청. 제가 2년간 추적 끝에 그를 구속시켰습니다. 그때 강지우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강지우는 법정에서 제 얼굴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는 걸 지켜봤죠. 그때부터 저를 증오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를 무너뜨린 형사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비원으로 나타났을 때 그는 본능적으로 저를 알아봤습니다. 박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강지훈이 어르신의 아들을 죽인 것도 우연이 아니었겠네요. 김철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았죠. 강지훈은 제 아들이 제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하게 죽인 겁니다. 복수였던 거죠. 최 기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이건 30년에 걸친 복수극이었군요. 김철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지훈은 제게 복수했고 이제 제가 그에게 복수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제 복수는 사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 사람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김철웅은 경비원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주머니에 낡은 형사 배지를 넣었습니다. 30년 전 그가 차고 다니던 바로 그 배지였습니다. 오늘 이걸 다시 세상에 보여줄 겁니다. 오후 5시 토론회 시작 1시간 전 김철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기자님들, 오늘 밤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박 기자와 최 기자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어르신. 우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김철웅은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두 기자는 창밖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경비원 복장을 한 70대 노인. 하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전설의 형사 김철웅이 마지막 전투를 위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박 기자와 최 기자도 토론회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기사 송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TV를 켰습니다. 토론회 생중계가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오후 6시 토론회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서울시장 후보 3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가 강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토론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토론은 정책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재개발, 교통, 복지. 강지훈은 모든 질문에 유창하게 대답했습니다. 방청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최 기자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김철웅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토론회는 중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사회자가 강지훈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후보님, 최근 일부 언론에서 후보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지훈이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악의적인 보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깨끗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를 무너뜨리려는 정치적 음모에 넘어가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면 뒤쪽에서 경비원 복장을 한 노인 하나가 천천히 방청석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카메라는 강지훈을 비추고 있었지만
화면 구석에 그 노인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저기요. 김철웅 씨예요. 박 기자도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노인은 방청석 가장 앞줄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경호원들이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강지훈 후보. 카메라가 노인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스튜디오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전 당신 아버지를 조사했던 형사 김철웅입니다. 그리고 1년 전 당신에게 살해당한 경비원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스튜디오가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경호원 2명이 김철웅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웅은 재빨리 가슴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형사 배지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서류 뭉치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강지훈이 재개발 비리로 받은 뇌물 내역, 그리고 제 아들을 살해하라고 지시한 녹음 파일. 카메라는 김철웅과 강지훈을 번갈아 비췄습니다. 강지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철웅이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십시오. 경호원들이 김철웅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청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놔두세요. 말하게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들어야죠. 혼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박 기자가 외쳤습니다. 지금이야. 기사 송고. 최 기자는 재빨리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기사에 방금 일어난 일을 추가하고 동시에 여러 언론사 메일 주소로 발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연합뉴스, YTN, JTBC, 그리고 인터넷 언론사들까지. 화면 속에서는 계속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사회자가 방송 중단을 요청했지만 생방송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저 노인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김철웅은 침착하게 서류를 카메라에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당신의 비자금 계좌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해 뇌물을 준 공무원 명단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것. 당신이 제 아들을 죽이라고 지시한 녹음 파일입니다. 김철웅이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강지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경비 새끼 처리해.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조용히 흔적 없이. 스튜디오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강지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조작이라고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완벽했던 가면이 마침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PD가 광고 전환을 지시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SNS는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강지훈 폭로, 전설의 형사 김철웅, 서울시장 후보 비리 의혹.
실시간 검색어가 모두 이 사건으로 도배됐습니다. 박 기자와 최 기자는 즉시 토론회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건물 밖은 이미 기자들과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경찰도 출동해 있었습니다. 두 기자는 간신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서 김철웅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에워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갑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최 기자가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김철웅 씨, 괜찮으세요? 김철웅이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있었습니다. 기자님들 해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렸어요. 박 기자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기사 송고했습니다. 지금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바로 그때 강지훈이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는 김철웅을 보자 분노에 찬 눈으로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다 망쳐놨어. 당신 때문에. 김철웅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스스로 망친 겁니다. 탐욕과 증오 때문에요. 강지훈이 비웃었습니다. 증거요? 그따위 조작된 녹음 파일을 증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변호인단이 모두 거짓임을 밝혀낼 겁니다. 김철웅이 말했습니다. 그럼 USB 안에 있는 다른 증거들도 다 조작인가요? 당신 아들이 목숨 걸고 모은 증거들 말입니다. 강지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USB? 김철웅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모든 증거를 USB에 담아뒀습니다. 당신의 비리, 뇌물, 그리고 살인 교사까지. 모든 게 거기 있어요. 강지훈이 경호원에게 뭔가 지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소용없습니다. USB 내용은 이미 여러 곳에 복사해뒀어요. 우리 기사와 함께 지금 전국에 퍼지고 있습니다. 강지훈은 무너지는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 올린 가면이 완전히 깨진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이 강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강지훈 씨, 일단 서에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강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김철웅을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무너뜨린 그 형사, 그리고 지금 자신까지 무너뜨린 그 사람을. 김철웅이 강지훈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 전 당신 아버지는 제게 똑같은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증오와 원망의 눈빛. 하지만 그분은 자신이 저지른 죗값을 치렀습니다. 이제 당신도 그래야 합니다. 강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모두 당신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나도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김철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 아버지는 잘못을 저질렀고 그 대가를 치렀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죠. 대신 증오를 키웠고 복수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 아버지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강지훈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건물 밖에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후보님,
비리 의혹이 사실입니까? 살인 교사가 사실입니까? 하지만 강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김철웅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박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김철웅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단지 제 아들이 생각나서요. 아들이 이 순간을 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최 기자가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분명 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김철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형사배지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그가 차고 다니던 배지. 오늘 다시 세상에 보여준 그 배지. 그는 배지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약속 지켰다. 그날 밤 대한민국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모든 뉴스 채널이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강지훈의 비리 의혹, 살인 교사 혐의, 그리고 전설의 형사 김철웅의 복귀. 시민들은 분노했고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검찰이 긴급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USB 안의 증거들이 모두 검찰에 제출됐습니다. 전문가들이 녹음 파일의 진위를 분석했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조작의 흔적이 전혀 없는 원본 파일이었습니다. 강지훈의 목소리가 맞다는 음성 감정 결과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찰은 강지훈을 살인 교사 및 뇌물수수 혐의로 정식 구속했습니다. 그의 선거 사무실과 집이 압수수색됐고 더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밀 계좌에 숨겨둔 수백억 원, 재개발 비리와 관련된 문서들, 그리고 그가 매수한 공무원들의 명단까지. 박 기자와 최 기자는 신문사로 복귀했습니다. 편집국장이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자네들을 막으려 했던 것. 하지만 결국 자네들이 옳았어. 박 기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김철웅 씨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두 기자는 후속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김철웅이 강지훈의 아버지를 조사했던 사건부터 1년 전 경비원 살해 사건, 그리고 김철웅의 치밀한 복수극까지 모든 진실을 상세하게 풀어냈습니다. 기사는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사람들은 김철웅을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70대 노인이 아들의 복수를 위해 혼자서 권력과 맞섰다는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승리했다는 이야기. 그것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웅은 조용히 지냈습니다.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는 단지 손녀와 함께 아들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묘지 앞에서 김철웅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형사 배지를 묘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약속 지켰다. 내가 모은 증거로 악인을 처벌했어. 이제 편히 쉬어도 된다. 김철웅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손녀가 할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할아버지도요. 일주일 후 강지훈의 공범들이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그에게 뇌물을 받았던 공무원들, 살인을 실행한 조직폭력배, 그리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부패 경찰까지. 김철웅의 아들이 모은 증거들은 완벽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강지훈은 법정에서도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모든 게 조작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검사가 USB 안에 녹음 파일을 재생했을 때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경비 새끼 처리해. 강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조용히 흔적 없이.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강지훈의 변호인조차 할 말을 잃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김철웅은 차분하게 증언했습니다. 제 아들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잘못된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감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철웅의 목소리에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엄중한 표정으로 강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강지훈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단지 성공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가시고 가족이 무너진 후 저는 다시는 그런 약자가 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았고 권력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제가 더 큰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말입니다. 강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철웅 씨, 미안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제가 죽였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강지훈이 처음으로 범행을 시인한 것입니다. 재판장이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강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된 건 모두 당신 때문이니까요. 김철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그렇게 된 건 당신의 선택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제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당신 아버지의 범죄를 밝혀낸 것, 그것이 제 잘못이라면 저는 기꺼이 그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재판은 3개월간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강지훈은 살인 교사,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강지훈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25년.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경찰이 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김철웅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강지훈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겼군요. 김철웅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긴 게 아닙니다. 정의가 이긴 겁니다. 강지훈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의. 그게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너무 늦었지만요. 박 기자와 최 기자는 판결 직후 김철웅을 만났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김철웅이 말했습니다. 기자님들 덕분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일이에요. 박 기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야말로 배웠습니다.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철웅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손녀와 함께 평범하게 살 겁니다. 30년 형사 생활, 그리고 1년간의 복수극.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는 쉬고 싶네요. 박 기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이제 영웅입니다. 사람들이 어르신을 찾을 거예요. 김철웅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웅은 무슨, 저는 그저 아버지였을 뿐입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 그리고 복수를 한 아버지. 세 사람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김철웅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손녀가 기다리고 있어서요. 두 기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건강하세요. 김철웅이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기자님들, 부탁 하나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는 일을 계속해 주세요. 세상에는 아직도 강지훈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가면을 벗기는 것, 그게 기자님들의 사명입니다. 박 기자와 최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김철웅은 미소를 지으며 카페를 나섰습니다. 두 기자는 창밖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 속으로 걸어가는 노인. 전설의 형사이자 위대한 아버지였던 그 사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지훈 사건은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새로운 서울시장이 선출됐고 세상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남긴 흔적은 깊었습니다. 박 기자와 최 기자는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에서 두 사람은 짧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박 기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상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김철웅 씨와 그의 아들, 그리고 진실을 위해 싸운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최 기자도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단지 진실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진짜 영웅은 따로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객석 뒤쪽에는 김철웅과 손녀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네 사람은 조용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김철웅이 말했습니다. 기자님들 덕분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일이에요. 박 기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야말로 배웠습니다.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손녀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대학 합격했어요. 법학과요.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아빠처럼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요. 김철웅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특하구나. 내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식사가 끝나고 네 사람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철웅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아, 보고 있니? 할아버지가 약속 지켰어. 손녀가 할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박 기자와 최 기자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30년에 걸친 복수극의 끝. 그것은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두 기자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철웅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기자님들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는 손녀와 함께 조용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기자님들은 계속 싸워주세요. 세상에는 아직도 가면을 쓴 악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가면을 벗기는 것, 그게 기자님들의 사명입니다. 김철웅 올림. 최 기자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선배, 우리 잘할 수 있겠죠? 박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지. 김철웅 씨가 우리를 믿고 계시잖아. 석 달 후, 김철웅은 손녀와 함께 아들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김철웅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아, 할아버지 왔다. 손녀가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대학 합격했어요. 할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김철웅이 주머니에서 낡은 형사배지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묘비에 놓지 않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배지 안 두고 가세요? 김철웅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계속 가지고 다닐 거야. 혹시 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를 위해서 1년이 흘렀습니다. 손녀는 대학생이 되었고 김철웅은 여전히 손녀와 함께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박 기자와 최 기자가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김철웅은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김철웅은 손녀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김철웅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행복하다. 내가 있어서, 그리고 정의를 실현했으니까. 벚꽃잎이 두 사람 위로 흩날렸습니다. 김철웅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들아, 보고 있니? 할아버지가 내 딸을 잘 키우고 있어. 그리고 세상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단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김철웅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김철웅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형사 배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8572. 그의 정체성이자 신념이었습니다. 그는 배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잠그지는 않았습니다. 언제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손녀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주무세요. 김철웅이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곧 잘게. 그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김철웅은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박 기자와 최 기자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 가면을 벗기기 위해, 김철웅이 그들에게 물려준 그 사명을 이어가기 위해 세상은 계속 돌아갑니다. 그리고 정의를 위한 싸움도 계속됩니다. 하지만 김철웅 같은 사람들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가면은 언젠가 벗겨지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전설의 형사 김철웅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더 큰 정의를 향한 새로운 시작입니다.